국가 예산은 기재부가 편성합니다.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이유입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기재부 출신 간의 커넥션이 존재합니다. 네임밸류가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재부와 협상을 통해서 지역구의 예산을 크게 편성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국가 예산을 656.9조로 편성합니다.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편성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 대부분 부족하게 통과됩니다. 예산보다 부족분은 추경을 하게 됩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려면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0조 세수 펑크는 발생합니다. 세금이 덜 거치거나 지출이 확대가 되면 세수는 펑크납니다. 수입이 예상보다 부족분을 한국은행에게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는 연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존재합니다. 한국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이 문제되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부족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디딤돌, 신생아 대출을 해주는 재원입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재원을 줄이는 이유가 주택도시기금을 먼저 쓰고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때 주택도시기금에 돈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돈이 부족하면 월급 이전에 약관대출을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월급을 받아서 약관대출을 갚는 시기입니다. 내년 초가 되면 주택도시기금에 돈을 갚을 것이고 그 돈으로 다시 디딤돌 신생아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모든 분야를 알아야 예측이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예측이 틀리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을 하는 사람 중에서 디딤돌, 신생아 대출이 국가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MBS 발행과 청약저축 국민주택 채권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세수가 30조 적어지면서 대출을 받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정부는 외편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차입하고 지방교부세 교부금에서는 6조 5천억을 감액합니다. 이를 불용예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해외여행을 가려고 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수입이 줄어들어서 해외여행을 포기하면 이것을 불용이라고 합니다. 예산으로 산정했으나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불용예산이라고 합니다. 막판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결정적인 주체는 기재부입니다. 2022년 2월 재난지원금을 뿌렸다면 민주당이 당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재부가 22년 5월에 50조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당선됩니다. 기재부는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로 돈을 뿌릴 것입니다. 기재부는 국민 경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집단이죠. 가장 개혁해야 할 곳입니다. 2020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은 재난지원금입니다. 1998년과 2009년과 달리 2020년에는 경제위기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는 경제가 좋았지만 팬데믹으로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한다는 것은 새롭게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을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이 구축효과를 막는 방법은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본원통화는 늘어납니다.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본원통화는 크게 늘어납니다. 2023년 이후 기재부는 추경을 하지 않으면서 본원통화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대규모로 추경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리 역시 2026년에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국민의힘 성향으로 바꿀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추경을 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파입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있었고 이전에는 아시아개발은행 ADB에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성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가 2026년 추경을 하면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보수 성향이 강한 이를 한국은행 총재로 앉힐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 출신이 합니다. 경제학과 교수들은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김중수를 한국은행에 앉히죠. 외부 인사를 앉힌 것은 이명박이 한국은행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 정부에서 인사권을 휘두르는 주체 중에 한 세력은 MB계입니다. 이동관, 유인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MB계가 주요직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 임기는 2026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여당 성향에 맞는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하고 적자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면 부동산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20년 부동산이 급등한 원인 중에 하나는 LCR을 100%에서 85%로 인하했기 때문이죠. 아직도 100%로 LCR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고 LCR을 100%로 올리면 은행들의 주가는 하락합니다. 왜냐면 배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LCR을 100%로 올리면 은행들은 고유동성 자산을 더 보유해야죠. 밸류업 때문에 LCR을 100%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LCR도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다. 신용화폐 시대에서 부동산을 함부로 하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화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종이 쪼가리가 베이스입니다. 그냥 숫자에 불과하죠. 다만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한국은행이 돈을 풀 수 없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중에는 돈이 없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수입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자산 매입을 하면 환율이 더 상승하면서 물가를 급등시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자산 매입을 하기 어려운 이유죠.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달러 기준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일본처럼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매년 5% 수준의 환율 상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합니다.